네, 2025년 6월 4일 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임기 첫날을 뉴스특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1분 중앙선관위원회의 당선 의결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동 자택 사저를 출발해서 현충원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국회로 이동을 했고 간략한 취임식, 그러니까 취임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 회동을 가졌고요.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스특보는 정치부 하혜빈 기자 그리고 윤희응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취임 선서식 장면을 간단히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을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들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네, 앞서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돼서 한 20여 분 동안 진행이 됐던 취임 선서식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입니다. 네, 대변인님도 아까 그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그 국회 로텐도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과 함께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예.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가장 제 그 머릿속에 딱 박혔던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 3년간의 이 윤석열 정부가 초래했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다양한 복합적인 위기가 있고, 또 짧게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국민의 갈등과 분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실용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요. 예. 근데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인 것이냐,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그 일단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한 바 있고요. 예. 실용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실용인 것이냐, 실용의 방법론으로 유연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정부의 가치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 좀 인상 깊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꽤 소상하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별히 현재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상경제 대응 TF를 우선 구성을 해서 민생 회복에 진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의 이 잠재 성장률들이 많이 이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대규모 규제 완화로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좀 제시한 것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이제 국회에 갔을 때 일정이 청소 노동자 그리고 이제 방호 직원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여야 대표들과의 비빔밥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방호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국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천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초심을 삼아서 대통령직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다짐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치적 갈등과 긴장 상태가 매우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심각한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데 정치 복원의 주체는 결국에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당과 국회를 존중하면서 통합적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예.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속 직무를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청와대로 이전을 할 것이냐, 예. 또 관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도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행보가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걸 어떤 무슨 규정을 해서 용산은 절대 못 가겠다. 이런 식의 무슨 약간 이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그것조차도 대단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그냥 책상 하나 있고 컴퓨터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국가적 시스템들이 갖춰진 곳에서 직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난 상황이라든지 또 외교안보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유일하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은 용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용산 가서 직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용산이라는 곳이 그 보안상 또 직무 여건상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등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관저 문제는 지금 뭐 정확히 아마 그 관련된 브리핑을 곧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또한 되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한남동 관저가 갖고 있는 또 취약성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지금 사저가 있는 인천 계양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또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제3의 대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조만간에 국민께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하예빈 기자, 오늘 임기 첫날이지만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용산에서 인선이 발표가 있을 가능성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대통령실이 바쁘게 돌아갔는데요. 오전에 봉환기가 올라간 데에 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에 도착을 해서 내각 구성 관련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등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초대 국무총리로는 당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전략통으로 꼽히는 강훈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를 발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과연 언제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인지 뉴스특보를 전해드리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죠. 네. 자,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네. 뭐 개표도 뭐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제 끝이 났고, 자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으로 이제 출구조사 결과 예측이 되긴 했지만 49%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개표 결과를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선거를 바라보는 이제 유권자들의 시각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총선에서는 이제 국정 안정에 더 공감하는지, 정권 심판에 더 공감하는지 질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대체로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에서 이른바 전망 투표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갈 지도자로 과연 이제 누가 더 적임자냐, 비교 선택하는,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투표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처럼,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총선처럼 그 정권에 대한, 그 직전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다음에 심판의 특성의 선거로 치러진, 근데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이지만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권 심판으로 치러지게 되면은, 그랬을 때 그 야당의 후보는 이제 프리미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려는데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은 그 정당의 대표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겠죠. 하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층들이 이전 정권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평소에 없으니까 그때는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회초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럴 때 심판 선거로 치러질 때 평소에 어떤 지지율을 뛰어넘는 이제 높은 그 후보의 이제 득표율 또는 지지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에 가까운 이제 득표율을 보인 이제 그 배경에는 이러한 심판 선거, 거기에 이제 중도 무당층이 이제 야당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일간 격차를 크게 한 핵심 요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거 기간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막판 직전을 앞두고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이 있었고 네.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선거 투표까지 쭉 그대로 거의 이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마지막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냐. 변화의 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또는 이제 열흘 정도 안에는 변동폭이 상당히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권자들이 점점 지지할 후보를 이제 마음에 정하게 됩니다. 그 부동층의 비율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는 매일매일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어떠한 이제 판세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권자,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동층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의 특성인데요.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하는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 미리 투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유권자는 또 절반밖에 안 남은 것이니까 그럼 변동폭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제한되는 또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후보들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지지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00%라고 하는 하에서 그 3명 또는 4명의 후보들이 매우 긴밀하게 이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열심히 선거 캠페인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는 누군가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후보들이나 캠프나 각 정당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지지율만 혼자 올라가는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막판에 일주일 동안에 1, 2%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한 열흘 전에는 3, 4% 변동하는 에너지보다도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마지막에 크게 없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왔던 조사 결과 거의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자면 이번 투표가 최종 투표율이 79.4%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8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8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8년 만에 최고시거든요. 이 투표율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90% 넘는 곳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의무 투표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를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이제 페널티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주어서 투표를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투표하는 상황에서 80%에 육박하는 투표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원래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매우 경쟁 구도로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격차가 좀 1, 2등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경쟁 구도로 이어진 측면이 아니고 선거가 이렇게 누가 될 것 같은지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를 당선시키고자 또는 이제 1등, 2등 순서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이제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 외에 굉장히 이번 투표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어떤 사회적인 의미, 이런 이제 개인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서 그런 순위와 승패 상관없이 그런 이제 의미 부여를 통해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것이 높은 투표율로 연결된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혹시 어떤 새로운 알림이나 또 어떤 발표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대선 투표의 연령대별 그리고 또 뭐 남성, 여성별, 성별 이런 부분들 투표 성향이 이제 출구조사 결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유의미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출구조사 이제 결과로 보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세대별로 또 성별로 어떻게 이제 표심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셔야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룸에서 인선 관련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인사 발표 전에 먼저 하나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영상 지금 사진 취재 가능합니다. 브리핑 종료 후에는 이제 백브리핑 질의응답을 전환하면서 카메라 정리가 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5분이신데요.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 5분에 대한 인사를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안보실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진짜 끝으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장례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정돈 후에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선 발표 내용을 듣고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민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그리고 비서실장의 강훈식, 안보실장의 위성락, 경호처장의 황인건, 그리고 초대 대변인의 강유정 의원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좀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새 정부의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용산 대통령실에 온 소감을 짧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또 들어보면 좀 일할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해보면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조차 없어서 꼭 무덤 같고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지난 4월에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봉황기가 내려간 이후로 계속 비어 있었던 상황을 에둘러서 전한 걸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오늘 발표된 인선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또 이제 4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은 신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해 계엄 선포 가능성을 일찍이 제기해서 대비책 마련을 당에서 이끌어내면서 이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선대위에서도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았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경우는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또 사무차장을 역임을 한 외교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충남 출신 3선 의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처음으로 70년대생으로 임명된 젊은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거쳤고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황 대장은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겪고 있는 경호처 조직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대 대변인으로 현직 강유정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부터 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철학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제된 언어를 갖춰서 국민과 대통령실에 있는 가교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 결과는 대통령실에서는요.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고려해서 발탁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선거는 어제였고 이제 바로 6월 4일 하루가 지났는데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뉴스특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길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들 잊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놓치지 않도록 한컴 AI가 하겠습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기술 한컴.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새로워진 센트룸을 만나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필요할 때 마그비 스피드가 필요할 때 액상으로 빠르게
약으로 싹 빠르게 흡수가. 대한민국 판매 1위 마가비 스피드 유한양행.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뉴스특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이제 바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보신 것처럼 임기 첫날부터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인선 발표 같이 이제 보셨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인수위가 없이 빠르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많은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빠르게 실행하고 또 쏟아낼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네, 앞으로 안녕하세요. 또 선거는 뭐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도 조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 걸로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안정성을 주는 요인이 의회 내에서의 여당 의석수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지금 여당 의석수가 상당히 이제 사실은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정성이 뒷받침되면 대통령이 준비했던 공약들, 정책들은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또 동력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외신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배경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폴 씨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학 권위자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꼽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의회 내 이제 여당 의석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선될 때 득표율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니까 지금 49%대 사실은 이제 높은 득표를 얻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물론 다소 이제 50%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선거는 치렀지만 매일 이제 매주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정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매주 선거를 다시 치른다. 왜냐하면 그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해져 있지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자유롭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행상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법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행사가 좀 제약되잖아요. 동력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대한 이제 국민들의 평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이후에 어떤 지금 하려고 했던 것, 무슨 통합이든 또 민생이든 이런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임기하는 과정에서도 선거를 치를 때처럼 이제 국민들 민심을 귀 기울이고 이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어쨌든 국정 운영에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선 발표를 할 때 뭐 약간의 이제 농담을 좀 섞기도 했는데 경호처장을 이제 지명 발표하면서 오늘 이제 본인 이제 출근길에 있었던 상황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출근할 때 길을 막지 말라, 좀 불편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간략하게 하긴 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역시 이제 계양구 자택 사저 관저가 용산 대통령실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래서 이제 관저 뭐 당분간은 계양구 자택 사저에서 출퇴근을 할 걸로 보이지만 과연 관저를 언제 빨리 확정하고 이동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예빈 기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할 경우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그렇다고 또 한남 대통령실 관저를 바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대안으로 총리 공간이나 다른 여러 가옥들이 고려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군데를 고려를 해서 안보 여러 우려가 없는 곳으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부분도 역시 새롭게 이제 비서실장에 임명된 강훈식 이제 실장이 이 부분을 좀 책임지고 업무를 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방금 지금 화면에도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제 취임 선서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취임식은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간소하게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취임 선서를 하고 간략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뭐 외부 인사 초청 이런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에 다시 한번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좀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가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도 취임 선서로 사실상 거의 대체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취임 선서를 하고 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짧게 발표를 한 뒤에 행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 행사에서 임명식을 추가로 열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6시 조금 넘어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제 합참 의장과의 전화 통화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처음으로 이제 수행했던 그 임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합참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계엄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이 잘 해제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했고 앞으로도 안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점심 오차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비빔밥으로 오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을 했었고 또 여야 각 당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을 선택한 것은 역시 통합에 대한 의지를 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 이런 화합의 자리,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 또 일면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적대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또 의제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날 아마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시간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로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당사를 한번 찾아뵐까 했는데 그게 또 뭐 경호상의 문제나 뭐 일정 조정하면 엄청 어렵다는데 우리 의장님이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인선 발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추가적인 백브리핑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인선 발표에 이어서 백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 이곳에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 방안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당장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이라고 할지라도 그 빠르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핵심은 추경이 될 것이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뭔지 규모 절차 등을 점검해 보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취임 첫날부터 임기가 바로 시작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던 모습들을 뉴스특보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들은 이어지는 오대영 라이브 그리고 또 뉴스룸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